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은 10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 몇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 벌써 10월이라니 지금 오프닝 찍으면서도 너무 어색했는데요. 벌써 이렇게 4분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계절이 계절이라 그런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전부 문학 도서입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책은요. 제가 그 언박싱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 최진영 작가님의 신작 장편 소설 단 한 사람, 아마 이달엔 이 책에서 보여드리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역시나 최진영 작가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좋은 작품을 써주셔서 이렇게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재야 언니에게 나왔을 때도 이달엔 이 책에서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번 장편도 분량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니라서 뭐 마음만 먹으면 후루룩 몇 시간 만에 읽을 수 있을 텐데, 근데 문장이 주는 그 분위기나 아우라가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이어서 천천히 한 문장 한 문장 곱씹으면서 읽으시면 또 너무너무 좋을 만한 작품이에요. 시작 부분이 인상적인데 이 프롤로그, 나무로부터라는 제목이 붙은 프롤로그가 이미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서점에서 미리 보기로 좀 보시면 바로 매혹되어서 구매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작은 섬에 어떤 작은 열매를 좋아하는 작은 새가 있었는데 이제 그 새가 먹은 열매에서 소화되지 않고 나온 씨가 발아해서 나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나무가 되었는데 비슷하게 커간 어린 나무 두 그루의 대화로 시작이 됩니다. 넌 어디에서 왔니? 어린 나무가 물었다. 넌 어디에서 왔니? 맞은편 나무가 되물었다. 너도 모르는구나. 그걸 아는 존재가 있어. 나는 지렁이를 좋아해. 나는 달팽이를 좋아해. 여긴 달팽이가 참 많지. 많은 게 뭐지? 부족하지 않다는 뜻이야. 부족하다는 건 뭐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것. 넌 그런 것을 어떻게 알아? 어린 나무는 주변에 키 큰 나무를 올려다보며 답했다. 저기 높은 곳의 새들에게 들었어. 나도 새 소리를 들었어. 주로 이런 말을 하던데 조심해, 위험해, 가까이 오지 마. 그게 바로 부족하다는 뜻이야. 부족하면 가까이 있을 수 없어? 우리 사이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가까웠다면. 어린 나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맞은편의 나무를 가만히 바라봤다. 좋았을까? 맞은편 나무가 나뭇잎을 마주쳐 바스락 소리를 내며 물었다. 둘 중 하나는 죽었을 거야. 그 말을 듣지 못한 척 맞은편 나무는 키 큰 나무를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들어봐, 지금 새가 외치고 있잖아. 여기야, 이리 와. 나무는 새의 소리를 해석하듯 잠시 멈췄다가 이어 말했다. 이곳은 안전해. 이렇게 두 어린 나무가 서로를 거울처럼 바라보면서 함께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삶처럼 그렇게 짧지 않죠. 나무라는 것이 굉장히 시원에 가까운 존재로 보여졌던 것 같아요, 작가님께. 저도 그렇게 보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프롤로그가 너무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이 두 나무가 겪은 것은 뭐 300년에 300년을 더해서 또 300년을 더해서 이렇게 억겁에 가까워 보이는 시간 동안 이 나무들이 보고 겪었던 것을 굉장히 압축적이고 시적으로 프롤로그에 담아내셔서 이 다음에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까 굉장히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작하는 프롤로그 다음에 본문의 첫 번째, 그 첫 문장을 읽어볼게요. 네, 첫 번째 장의 제목은 일어났으나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장미수는 신복일과 결속하여 5 사람을 낳았다. 그들의 이름은 일화, 월화, 금화, 목화와 목수. 두 남녀가 결혼하여도 아니고 뭐 하나가 되어 이런 것도 아니고 결속하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리고 5 사람을 낳았다도 그렇고요. 그들의 이름에 아마 꽃화자일까 싶은 화자가 반복되고 막내인 남자아이의 이름에는 나무 숫자일까? 라고 짐작이 되는 수가 들어가 있어요. 이름들도 범상치 않은 이 5 아이와
두 부모, 총 7사람이 주요 인물이고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목화와 목수, 이 쌍둥이, 그 중에서도 목화가 거의 주요 화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화에게 16살 즈음에 일어난 특별한 일 때문인데요. 어느 날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고 굉장히 이상한 경계에 있는 어떤 공간에서 목화가 이상한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수십 수백 명이 죽는 장면이었거든요. 그 죽는 그 상황, 그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의 표정이나 그런 감각들을 고스란히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어떤 특별한 목소리가 목화에게 들립니다. 한 사람을 가서 받으라고. 누군가 이제 떨어져 죽고 있었거든요. 네가 받으면 산다. 그 목소리를 듣고 이제 불이 나게 목화가 누군가를 가서 받습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목화에 굉장히 특별한 운명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꾸는 꿈 아닌 꿈 그 상황에서 그 비전에서 보이는 여러 죽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을 목화가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목소리를 자기에게 내리는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를 목화가 어떤 나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롤로그에서의 그 시원의 격에 해당하는 나무와 목화의 꿈 아닌 꿈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무의 지시를 받아서 목화가 꿈속에 너무너무 많은 죽음 중에 딱 한 명만을 살리는 일, 그것을 이제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운명을 타고났다라는 것을 목화도 알게 되고 이제 독자도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 목화는 이 운명을 자기가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 초반에 굉장히 애를 먹어요. 누군가를 살리라고 하지만 살리지 않아 보기도 하는데요. 그러고 나면 너무 끔찍한 육체적인 고통이 목화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데 살리지 않는 것을 택하는 것이 실제로 쉽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이상한 비전 속에서 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경우 살리는 것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려놓고 봤을 때 그 사람이 현실에서 어떤 끔찍한 사건의 가해자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 사람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죽고 그 가해자는 자신이 살렸기 때문에 남은 삶을 이어가게 되는 그런 자신의 뜻과는 맞지 않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계속 보고 거기에 자신이 개입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수명 중계라고 하는데 그런 중계자로서의 삶을 타고난 목화가 자신의 이 운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 운명에 나의 의도가 개입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이 목소리를 내리는 나무로 인지되는 이 존재는 실제로 무엇인가, 그리고 또 나아가서 내가 살린 그 단 한 사람, 그 꿈마다의 단 한 사람들이 이제 쌓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목화 덕분에 살아난 걸 텐데 그 사람들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층적으로 엮여지면서 문학이 아주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질문들, 삶의 의미와 죽음의 의미, 인간의 운명과 의지, 선과 악의 문제 같은 것들, 그런 것을 아주 현실적인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과 동시에 그 수명 중계라는 조금 판타지적인 요소를 독자로 하여금 함께 따라가게 하면서 그 비현실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아우라가 이 작품을 점점 감싸게 되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아주 오래 산 그 나무의 연대기와 인간이라는 종의 아주 짧은 삶, 그것이 이제 수직적으로 보여지면서 동시에 목화가 살린 여러 사람들이 이 수평적인 이 현재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뚜렷하게 대비가 되면서 너무 멋있는 작품이 나왔고요. 누군가의 납득되지 않는 의도로 그렇게 그냥 정해져 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운명을 굉장히 겸허히 받아들이고 숭고한 것으로 생각해서 어찌됐건 누군가 단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에 집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운명을 사는 이제 목화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다방면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었고요. 그래서 목화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데, 오직 인간만이 다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신을 필요로 하는구나, 먼저 떠난 존재가 너무 그리워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상상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구나 하고 깨닫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이 무척이나 인상적이고 정말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 맨 마지막 참고문헌에 제가 제 인생의 책이다라고 말했던 숲에서 우주를 보다가 적혀 있어서 또 괜히 내적 반가움이 좀 더 상승했던 그런 책이기도 했는데요. 단 한 사람 요즘 같은 계절에 읽으면 너무너무 좋을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와 그 앞에 선 아주 작은 사람. 그리고 단 한 사람과 어딘가 해시태그가 일치하는 데가 있는 또 하나의 아주 재밌는 소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천선란 작가님의 이끼숲입니다. 이 책도 제가 이번 말고 이전에 언박싱에서 아마 보여드렸을 것 같아요. 이 책도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단 한 사람이랑 어딘가 닮은 그 공통 키워드를 느껴서 같이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구하는 일이 될 거예요. 단 한 사람은 실제로 한 사람을 구하는 운명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끼숲도 바로 요 띠지에 그런 문장이 발췌가 되어 있어요. 천선란 작가님이 작가의 말에 이렇게 썼거든요. 구하는 이야기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내 이야기는 끝내 구하는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조금 더 뚜렷하게 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생각해보면 천선란 작가님이 지금까지 써온 이야기들의 아주 많은 부분의 공통 테마가 누군가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구원이라는 아주 큰 테마라기보다는 나라는 한계도 많고 한정된 조건을 가진 인간이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것,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본다 하는 이야기. 그런 것이 많은데 이끼숲도 그런 테마가 아주 강력하게 발휘된 책입니다. 이 책은 총 3개의 소설로 이어진 연작소설집이에요. 제목이 다 3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다눈, 우주늪, 이끼숲 이렇게 3편의 연작소설로 이어져 있습니다. 배경은 근미래 정도로 추정이 되고 지상에서의 삶이 다 파괴되어서 인간이 지하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시대적, 공간적 배경을 가진 소설입니다. 그런 공간에 사는 6명의 이제 막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 경계에 있는 6명의 친구들이 어떤 일들을 겪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지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이 지하세계에서 살게 된 인간들의 목표가 있다면 그러니까 지상세계를 다 잃어버리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감정적인 것들은 다 억누르고 최대한의 효율을 내서 노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노동을 하기 위해서 정해진 규율도 많고 꾸준히 먹어야 하는 영문물을 어떤 약품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속의 것들, 감정적인 것들을 다 누르고 계속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이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모든 기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두 번째 닮은 키워드는 식물의 이미지입니다. 이들은 지하도시에 살기 때문에 뭐 울창한 숲이라든가 아니면 별이 막 이렇게 수놓인 밤하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지 못했거든요. 특히 이 지하도시에서 태어나 성장한 주요 인물들, 16살 이제 막 갓 넘은 인물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다 실제로는 마주한 적 없는 풍경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갈망하는 것, 그러니까 지하도시의 원칙과는 위배되는 것들인 거죠. 그리고 친구들과의 사랑과 우정도 마찬가지고요. 끝끝내 제재되거나 규제되지 않는 서로를 향하는 마음, 서로를 구하고 싶어하는 마음, 서로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들.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천선란 작가님이 생각하는 굉장히 인간적인 것들의 소중한 것이겠죠. 그것을 이들이 구하고 지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하는가 하는 것을 이끼숲이라는 이제 마지막 단편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하도시로 내려오기 전에 지상의 나무가 다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터전을 잃은 여러 가지 원인이나 결과 중에 하나일 텐데 그렇게 나무가 모두 사라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대목도 있어요. 나무는 복수하기 위해 자살한 거야. 인간들을 몰아낸 거지. 이 행성에서 자신들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거야. 자신을 찾아오던 새와 다람쥐, 뱀, 그리고 나비와 벌이 더는 오지 않음에 분노를 느낀 거야. 그래 인간은 그렇게 지하로 쫓겨난 거야. 이런 대목이 있어요. 소마, 나는 우리가 이끼였으면 좋겠어. 나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
바위 틈에도 살고 보도블록 사이에도 살고 멸망한 도시에서도 살 수 있으면 좋잖아. 고귀할 필요 없이, 특별하고 우아할 필요 없이 겨우 제 몸만한 영역만을 쓰면서 지상 어디에서든 살기만 했으면 좋겠어. 햇빛을 많이 보기 위해 그림자를 만들지 않고 물을 마시지 못해 메마를 일도 없게. 그렇게 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거야. 시시하겠지만 조금 시시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러면서 자신이 식물이라면 어떤 식물이고 싶은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개발이나 인간의 어떤 폭력적인 많은 행동들이 결국은 나무가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하로 내려온 것이고, 그렇게 지하로 내려온 인간들이 또 어떤 지상의 나무와 풀들과 숲과 이런 것들을 꿈꾸는지. 그래서 천선란 작가님 좋아하시는 분들 워낙 많아서 이 책도 이미 읽으신 분들 많겠지만 함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 또 너무 재밌게 읽은 작품이어서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이 책은 다소 마니악한 책인데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굉장히 좋아하는 시리즈, 의류문화사에서 나오는 암실문고 시리즈의 한 권입니다. 목구멍 속의 유령, 데니 언니 그리파라는 작가의 아주 문학적인 에세이예요. 네, 표지도 너무 예쁘죠? 띠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사랑하고 그러기를 멈추지 못하고 그런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뒷띠지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0년 전에 시인을 추적하는 시인의 이야기이자 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엄마의 이야기.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를 타고 흐르는 마치 열병이 빚은 꿈처럼 이상하고 아름다운 실화. 이 데니 언니 그리파가 1980년대생, 81년생 작가예요. 그리고 아일랜드어와 영어를 쓰는 이중 언어 사용자인데 여러 권의 시집을 낸 시인이고 이 책은 그의 첫 번째 산문입니다. 근데 이제 동시에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내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거예요. 그 시인으로서의 자기와 엄마로서의 자기가 있고, 그리고 여기 소개해드린 200년 전에 시인을 추적하는 시인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데니 언니 그리파가 굉장히 경애하는 어떤 시인의 삶을 추적해가는 이야기까지 이제 섞여들면서 200년 전의 시인과 현재의 자기가 계속 교차로 직조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암실문고에서 책이 나오면은 일단 무조건 살펴보는데 첫 문장이 너무 놀라웠어요. 이 책의 첫 문장은 이것은 여성의 텍스트다. 이것부터 강렬하죠. 조금 더 읽어보자면 이것은 여성의 텍스트. 다른 누군가의 옷을 개는 동안에 쓰였다. 내 심장이 이것을 단단히 품으면 이것은 내 두 손이 자질구레한 일들을 수없이 수행하는 동안 부드럽게 천천히 자라난다. 이것은 여성의 텍스트. 죄책감과 욕망에서 태어나 어린이용 애니메이션 사운드 트랙에 꿰매진 텍스트다. 이것은 여성의 텍스트. 존재하는 것조차 작은 기적인 텍스트다. 이것이 활자라는 평범한 경위를 만나 또 다른 의식까지 들어 올려진 지금 이 순간처럼. 평범. 그래, 지금 내 몸에서 튀어나온 생각이 당신의 몸을 덮치는 것, 그 또한 평범한 일이다. 이것은 여성의 텍스트. 21세기에 쓰였다. 얼마나 늦었는지, 얼마나 많은 게 변했는지, 얼마나 변한 게 없는지. 이것은 여성의 텍스트. 또한 애가이기도 하다. 장송곡이자 노동요, 찬양을 위한 송가, 노래이자 통곡, 애도이자 메아리, 합창이자 성가다. 함께하라. 이렇게 의미심장한 단락들로 시작을 하는 책입니다. 이 200년 전의 시인은 아일린 더브라고 저희는 잘 알기 어려운 시인인데 여성 시인이고 딱 한 편의 시만을 남겼다고 해요. 너무 이것부터 강렬한 스토리가 되죠. 17세기의 그 시인의 삶을 재구성해 나가는 과정이 당연히 데니 언니 그리파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재구성해 나가는 과정하고 맞물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식의 구성을 좋아하는 독자분들께는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아직 다 읽지 않았는데 즐겁게 읽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나 이번 암실문고도 책이
무척이나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여기에 이제 띠지에 적힌 문장이 굉장히 강렬해서 그것을 보고 집어들게 되지만 집에서는 이렇게 띠지를 벗기고 읽게 됩니다. 책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일린 더브에 대한 책, 아일린 더브의 시에 대한 여러 책들을 막 찾아다니고 그런 와중에도 모유 유축을 해야 되고 그 대목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밑줄을 그어놨네요. 그렇게 모유와 텍스트라는 쌍둥이 같은 힘 사이에 놓인 나는 양쪽의 잔에 번갈아 따라지는 듯한 몇 주를 보낸다. 그렇게 들이부어진 몇 주는 곧 몇 달이 되고 다시 몇 년이 된다. 자리에 앉을 때마다 모유의 하얀 음절들을 내보내고 잉크로부터 추출한 나만의 검은 자양분을 홀짝이는 삶. 나는 나 자신에게 그런 삶을 마련해 준다. 나는 내가 아일린 더브의 작품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오랜 시간을 두고 숙고했던 그 많은 방 안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요소는 텍스트 너머에서, 연과 연 사이의 공백에서, 번역할 수 없는 곳에서 맴돌았다. 그 공백에 난 계단 위에 서면 한 여자의 숨결을, 여전히 남아있는 그 숨결을 느낄 수 있다. 나는 그 숨결을 느낄 때마다 어째서일까 하고 생각한다. 어째서일까? 그 숨을 쉬었던 몸은 이미 다른 숨 쉴 곳을 찾아 서둘러 달려나간 지 오래인데도. 10월엔 이 책은 사실상 여기까지고요. 하지만 이제 10월이라 특별하게 한 권을 더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신작은 아니지만 바로 이번 2023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욘 포세 작가. 아침 그리고 저녁 저는 요거 하나 읽었거든요. 굉장히 짧은 소설입니다. 너무 특이한 게 마침표가 전체 통틀어서 10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침표가 안 찍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어디서 찍을까 이 작가가 그걸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면서 읽었습니다. 이때 이미 띠지에 노벨문학상 유력 후보 욘 포세라고 적혀 있네요. 21세기 베케트, 서사기법의 신비주의자. 욘 포세 노르웨이 작가죠. 1959년 노르웨이에서 태어나서 극작가로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고 욘 포세가 쓴 희곡이 전 세계 무대에서 900회 이상 올랐다. 입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작품이 상연된 노르웨이 극작가. 극작가가 쓴 소설이라는 게 읽다 보면 좀 느껴지기는 해요. 연극 무대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듯한 인상이 소설에서도 느껴지거든요. 역시 오늘 앞서 말씀드린 다른 책들과 비슷하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려낸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는 사실은 모든 문학 작품에서 떼어낼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굉장히 어떤 비극적이거나 누군가가 파멸한다거나 누군가가 숭고하게 죽는다거나 그렇게 강렬한 심상 없이 너무나 부드럽고 아름답게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을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아침 그리고 저녁. 인생의 아침과 저녁을 뜻하는 제목이구나 라는 것을 읽고 나서 알 수 있었어요. 아주 평범한 누군가의 인생을 조망하면서 그가 살아오면서 어떤 때의 기쁨을 느꼈는지, 어떤 때의 뿌듯함을 느꼈는지, 그가 사랑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누구를 특별한 친구로 생각했는지, 그리고 말년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담백하게 부담 없이 음미하면서 천천히 읽어나갈 수 있는 작품이었어요. 욘 포세 작가님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아니 에르노에 대해서 영상 하나 만들었던 것처럼 따로 만들 만한 뭔가는 없기 때문에 저에게 그래서 이렇게 일종의 호외로 소개를 하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저도 관심이 생긴 작가여서 다른 작품들도 좀 더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르웨이 작가의 작품을 우리가 읽을 일이 사실 많지 않은데 이렇게 노벨문학상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한번 읽어볼까 하는 마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새롭게 작가를 알아가게 되었다 하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10월엔 이 책 영상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